담당하는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제 22,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조선이 개항하다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10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하기 위해선 약간 먼저 이 세계사 지식이 필요합니다. 19세기에 세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한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물건을 싸게 팔아먹고 자신의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얻기 위해 식민지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서구 열강은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책에 보이시는 것처럼 야만인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있는 야만인들을 문명화의 길로 이끄는 것은 우리 백인들의 짐이다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기도 하였고, 사회 진화론이라 하여 강한 사회만 살아남고 약한 사회는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강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지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침략의 손길을 뻗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맞은 것은 청나라였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서구 열강에게 광저우라는 항구 하나만 열어놨어요. 또 하나는 서양이 직접 중국 소비자와 절대 마주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행이라고 하는 중국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통해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중국은 서양의 물건이 필요가 없는데 서양은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에 미쳐 있었다는 점, 또한 서양도 우리의 물건을 만들어다가 중국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내륙으로까지 들어가서 무역을 하고 싶은데 중국은 그걸 절대 허락을 안 해주고, 안 돼! 너희들은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해!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영국은 당시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거기서 아편을 추출하여 중국에 미수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벌어놓았던 은이 다시 영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삶의 의욕을 잃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하게 아편을 금지하자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청이 패하였고 항구를 개항하고 불평등 조약이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대만큼 무역량도 늘지 않고 개항한 항구는 중국의 수도와 굉장히 먼 지역이자 선교사 피살 사건을 구실 삼고 에로 사건이라는 걸 구실 삼아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펼치면서 북경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되는데 당시 미국은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무역이지만 당시에는 고래를 잡는 포경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이 포경선들이 중간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유사시에는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개항을 시키고자 했는데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이끌고 협박을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면 너네 우리랑 전쟁을 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굴욕적으로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며 불평등 조약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조약들이 다 같이 불평등합니다. 주요 항구를 개항한다.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이 허가된 지역인 거류지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사재판권인데 여기 본문에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최국 대우가 영사재판권에 대한 설명인데, 범죄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가의 영사나 관리가 재판한다. 즉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본인이 잘못을 하면 한국인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이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법자주권을 제한받았다 이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상대국에 부여하는 것, 이것을 최혜국 대우라 하는데 자동 업데이트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에게는 어떤 권리를 주고 일본에게 안 줬어요. 근데 일본과는 최국 대우를 맺었어요. 그러면 중국에 준 권리를 일본에게 자동으로 주게 됩니다. 이 최국 대우야말로 얼마나 이
어떤 국가를 식민지 상태로 떨어뜨리는지는 뒤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또한 협정관세라 하여 조약 체결국 간의 협의로 정하는 관세라고 나와 있는데, 관세라는 건 수입 후에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원래는 수입하는 국가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세 자주권이 부정당하는 불평등 조약이죠. 이 서구열강 침략으로 기존에 있는 조공채권 관계는 만국공법에 따른 조약체제로 바뀌어갑니다. 뭐냐면 만국공법이란 일종의 국제법입니다. 국가 간의 대등한 관계를 국제질서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지만 국가의 수준을 자주국, 반자주국, 속국 등으로 구분하면서 동등한 관계는 자주국끼리만 한다. 동등하지 않으면 뭔가 불평등 조약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침략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러한 세계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서인데요. 수능에 잘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면 자,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욕, 오페레트 도굴 사건, 그 다음 심리 양욕, 이 5개 이르는 시간 순서에 이르는 사건, 그 다음에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병인 양욕화, 그 다음 제너럴 셔먼 사건을 원인으로 심리 양욕화 일어난 그 점을 구분지어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병인 양욕을 보겠습니다.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었습니다. 자,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강화도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프랑스군이 쭉쭉쭉쭉 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프랑스군에 맞서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완강히 저항하게 되자 프랑스군은 결국 얻을 것이 없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면서 강화도에 있던 외교장갑 건물을 불태우고 왕실의 각종 행사를 저술해 놓은 글과 그림인 의궤를 가져가요. 이 의궤는 2011년에 영구 임대형식으로 반환받게 되는데, 이 외교장갑 도서 반환이 수능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대원군 아버지 남현군 무덤을 도굴하여 통상요구에 이용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당시 이 오페르트는 조선에 두세 차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곤란해지던 차에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요, 남현군이라고 충청남도 덕산에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가 있습니다. 이걸 파헤친 뒤 이 시신을 인질로 교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서양에선 이런 짓거리를 허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덤이 이 돌로 막혀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서양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지게 되죠. 1871년에 미국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빌미로 심리양요를 일으킵니다. 미군은 강화도에 상륙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보였고 우리나라 군대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당시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격렬히 항전하였으나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 즉 장수 숫자를 그려놓은 깃발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환하는데, 수능 문제에 이 수자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겨서 강화도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통상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서 미국은 우리 이렇게 싸워봤자 얻는 게 없다, 그냥 가자 라고 하여 물러나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우리가 이긴 줄 알고 있었어요. 오! 서양 세력이 물러갔네. 역시 우리가 행동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우리 통상 수교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라고 하여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서 이제 서양과는 척을 지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여기 보시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건 화친이다. 화친을 주지 않는 건 만화를 파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대문이 물러난 다음에 점점 바뀌게 됩니다. 최익현이라는 대신이 상소문을 지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종이 20살이 됐습니다. 성년이 됐잖아요. 고종도 욕심이 생기죠. 나도 직접 정치하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가 권력을 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최익현이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왜 왕이 직접 정치를 안 하고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공식적인 직함도 아닌데 정권을 잡고 있느냐. 또한 경복궁 중건 서원철폐를 지적하며 상소문을 올리자
이를 크게 환영한 고종에 의해서 대원군이 쫓겨나고 납니다. 자, 그 이후에 통상개화론이 일어나는데 서양과 빨리 이제 교역을 하여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런 이론이에요. 자, 먼저 이제 오경석, 박규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호 개방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경석은 중국을 나다니던 역관입니다. 그래서 뭐 해국도지 같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서양 서적을 갖고 오기도 하였고, 박규수는 제너럴 시어머니로 불태운 장본인이지만 이제 중국에 가서 서양한테 진 중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느끼고 문호 개방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당시 일본도 이제 국가가 변하게 되는데 굴욕적으로 미국의 나라의 문을 열게 된 다음부터 둘이 싸우게 됩니다. 누가 싸우냐면 당시 일본은 무사 정권이었던 막부라고 있어서 에도 막부, 얘네들이 미국에 굴욕적으로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들의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막부를 없애고 일본의 본래 왕이었던 천황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여 결국 이제 이 둘이가 맞붙고 결국 막부를 토벌하는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양에게 맞섰다가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서양하고 맞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들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하여 새로운 개혁인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그 뒤에 조선에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으니 새롭게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이런 문서를 보냈는데 조선 입장에서 뭐야 이것들 왜 기존처럼 예의 바르게 안 해? 뭐? 아, 반말 쓰네? 자기네 그 쇼군이 아니라 황제라고 칭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형식에 어긋나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저놈들이 아직도 우리가 바뀐 줄을 모른다. 야, 이 메이지 유신 때문에 권력을 잃어버린 무사들의 불만도 돌릴 겸 우리의 위력을 보여줄 겸 정한론,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여론이 제기가 됩니다. 자, 그 뒤에 일본은 미국에게 배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포함외교라고 하는데 대포단배를 갖고 가서 협박을 통해 나라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본 군함 운요가 부산으로 허락 없이 접근하자 우리나라가 이제 경고 사격을 하였는데 그걸 빌미로 강화도에 침입하여 살육 약탈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영종도를 불법 침입하는 등 난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하여 병력을 보내서 조선에 강제로 개항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나와 있는데, 자, 운요는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해서 조선군의 발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그를 빌미로 영종도에 상륙하여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개항 요구를 거부하자와 그 다음에 개항을 받아들이자라는 여론인데, 고종과 집권 세력은 결국 대화를 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군사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통상 대화론자인 박규수 같은 사람들의 의견도 있게 됩니다. 결국 일본과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기를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는데, 당시 강화도 회담장에는 일본군과 기관총이 배치되어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일본이 동등하게 평화적으로 이 조약을 맺으러 온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좋아 보이죠? 조선을 독립국이라네? 근데 그게 아니라 조선은 기존에 청나라가 힘을 잡았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조선 니네 자주국이지? 그치? 그럼 니네 멍커나 뭐하는데 청나라 허락 안 받아도 되지? 만약에 이걸 받아들였다가 청나라가 조선한테 따지면 조선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한다. 이게 뭐냐면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깝죠. 여차하면 병력을 가장 빨리 싣고 들어올 수 있고, 인천은 여차하면 여기 상륙해서 서울을 바로 먹어버릴 수 있죠. 원산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일본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또한 영사재판권, 아까 했던 거, 그 다음 해안 측량권,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고 지형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지형을
일본에게 다 내주는 꼴입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약, 조일 수호조규 구록이나 조일 무역규칙에서는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거나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곡식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관세 무역, 쌀의 무제한 유출 이런 걸 정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시 강화도 조약 과정에서 대왕인데요. 일본 배가 강화도 방어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이 경고 포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는 걸 알리는 문서를 왜 안 받아주었습니까? 그리고 자, 일본이 주장합니다. 만국공법에 따라 조선도 자주국이고 우리와 동등하니까 조약을 맺고 항구를 열어라. 그러니까 조선의 대표는 이런 중대한 일은 즉각 답하기가 어렵다라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료 1에 보면 강화도 조약 있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조선인과 관계되면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 부속조약이죠. 조일 수호조규구로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총용되는 여러 화폐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즉,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외국 화폐 얼마지? 뭐하지? 이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 화폐가 들어오는 순간 경제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일본의 화폐를 발행하는 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화폐 가치를 얘네들이 조작하거나 바꿔버리면 또 우리나라 경제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저들은 편하게 무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일 무역규칙 보면 일본국 인민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이게 큰일인 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쌀이 제한 없이 일본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나라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쌀값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겠죠? 다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럼 1, 2, 3번 봅시다. 110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역, 니은이 가리키는 용어와 디귿에 들어갈 신원의 대답을 적어보자. 그리고 2번 자료 1에서 3까지 해서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모두 찾아 그 이유를 말하고 평등하게 고쳐보자. 3번 자료 1에서 리을의 내용에 반영된 조항을 찾아 밑줄을 긋고 일본 측이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답 잘 보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내용 요약 보면서 흐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병인양요입니다. 배경은 병인박해로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한 일입니다. 프랑스군은 당시 강화도를 점령했지만 한성군이 문수산성, 양어수가 정족산성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소득이 없자 퇴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외교장관 의궤를 약탈하게 되는데 이 의궤는 2011년 영국 임대영식으로 반환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보시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인데 통상을 거부당하자 남현군의 묘를 도굴한 뒤 이 유해를 인질로 하여 통상 교섭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양에 대한 적개심이 상승한 사건이고요. 신미양요를 보시면 제너럴 셔먼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이 강화도로 침략을 하고 옵니다. 당시 조선은 광성보에서 저항을 하였고 어제연이 여기서 저항하였지만 패배했고 수자기를 뺏기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척화기가 건립되어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게 고종이 성인이 되어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원군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자 퇴익현이라는 선비가 상소를 하여 대원군이 하야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원군이 정권을 내놓고 물러나자 대외정책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박규수, 오병석 같은 사람이 서구의 문호개방을 주장하는 통상개화론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웅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배경은 일본은 새로운 정부 수립 사실을 조선에 알리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으러 문서를 보냈지만 조선은 기존 전통과 다르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러자 미국이 자신들에게 썼던 개항 방식을 적용하여 1875년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으로 침입하여 횡포를 저지르고 이듬해 병력을 보내 강제로 개항을 요구합니다. 고종과 집권 세력은 군사 충돌을 회피하고 통상개화론자들의 영향하에 개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먼저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한다. 해안 침략을 허가하겠다.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겠다 했는데
자, 그 패 의도는 청해 간섭을 배제하겠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겠다. 영토 주권의 침해, 사법 주권의 침해, 각 조항 내용과 연결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부속 조약으로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 하여 일본인은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무관세 항세라 하여 관세를 안 내도 되고 항구 이용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곡식을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주권과 식량주권까지 침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